퇴근길, 회사에선 아직도 설 연휴 전이라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울린 낯선 번호. 혹시 두경책 씨의 보호자분 되십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듯 멈췄다. 두경책, 내 전 남자친구.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그런 사람 몰라요. 나는 단호하게 끊어버렸다. 하지만 몇 분 뒤, 같은 번호가 다시 울렸다. 환자분 휴대폰에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머리 외상이 심각한 상태인데 혹시 오실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반년 전 그의 질투심에 지쳐 끝내 이별을 선택했던 나였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기억을 잃은 채 오직 나만을 찾고 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이었다. 멀리서도 꺼내놓던 사랑과 집착이 뒤섞인 시선. 그 시선이 이제는 텅 빈 공허로 바뀌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의 옛 연인이 기억을 잃고 세상에서 당신만 바라본다면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떠나시겠습니까? 설을 앞둔 회사 사무실. 모두가 퇴근했지만 나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마감과 야근은 내 몫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 순간 짜증 섞인 숨이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혹시 두경책 씨의 가족분 되시나요? 이름을 듣자마자 손끝이 얼어붙었다. 두경책. 반년 전 내 남자친구였던 사람.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라 불러야 맞는 사람. 심장이 두어 번 크게 뛰고 나서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불과 2분 뒤 같은 번호가 또다시 울렸다. 짜증과 불길함이 동시에 치밀었다. 환자분 휴대폰에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응급수술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보호자를 연락할 수 없으신가요? 순간 숨이 막혀왔다.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람의 휴대폰에 내가 그렇게 저장돼 있었다니. 반년 전 그 질투와 집착 때문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던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내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꼭 쥐었다. 분명 이성은 소리쳤다. 가지마, 너 이미 끝냈잖아. 다시는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속삭였다. 만약 내가 아니면 지금 그 옆에는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회사 형광등 아래 문득 손톱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쥔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젠장, 또 내가 가야 하는 거야? 밖은 이미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은 뜨겁게 쿵쾅거렸다. 병원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코끝을 스치는 건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였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심장 모니터의 삐삐거림이 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침대에 누운 두경책이 있었다. 하얀 천 위로 번져있는 붉은 피 이마와 관자놀이까지 흘러내린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물들였다. 순간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죄어왔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두경책이 맞아? 한때 나를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어딘가를 맴돌 뿐이었다.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아, 보호자분 오셨군요. 환자분이 검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셔서 아내를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불타오르는 집착과 질투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공허한 얼굴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두경책,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면 다시 날 붙잡을 구실을 만든 거야?
그 순간 희미하게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아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텅 빈 공간처럼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낯선 아이 같은 시선. 나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차갑게 식은 손이 아직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말했다. 이제 검사실로 모시겠습니다. 부인분이 옆에 계시면 환자분도 안심할 거예요.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라니. 세상에, 난 이미 그의 전 여자친구인데. 침대가 밀려가자 두경책은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듯 나를 올려다봤다. 눈빛 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희미한 기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갑게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흔들렸다. 이 남자,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CT 촬영이 끝난 뒤 의사가 조심스레 결과를 내밀었다. 뇌에 가벼운 출혈이 있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며칠간은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살아있다는 건 다행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침대에 누운 두경책은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 참았다는 듯 입술을 열었다. 아, 네.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다.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내 맞지? 그렇지. 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기억을 잃은 거야?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나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아내, 웃기지 마. 난 내 아버지쯤 될까? 현실 좀 직시해. 차갑게 말했지만 그가 순진하게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나 스스로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질투심에 눈을 불태웠을 그가 지금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나를 의지하려 하고 있었다. 의사가 설명해 주었다. 환자분은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래, 잠깐일 뿐이겠지. 언젠간 다 기억해낼 거야. 그리고 다시 그 지독한 집착으로 날 올가매겠지. 하지만 침대 위에서 웃는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세상 모르겠다는 듯 순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내가 알던 두경책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귓가에는 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아내, 나 잘할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응.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철벽처럼 버티던 방어를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다. 하지만 주소록은 충격적일 만큼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내 번호, 단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병원이 나한테만 연락한 거구나. 비어있는 화면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통화 기록을 몇 개 눌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 혹은 단절된 신호음뿐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동료조차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그의 위챗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세게 철렁 내려앉았다. 맨 위에 고정된 채 깜박이고 있는 내 이름. 그 아래 수백 개의 메시지들. 잘 잤어. 오늘 하루 힘내. 저녁은 먹었어.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빨간 느낌표와 함께 도착하지 못한 메시지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이미 그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별 이후의 모든 날들을 나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눈이 뜨겁게 시려왔다.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야? 왜 하필 지금? 내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두경책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작은 티슈 한 장을 내밀며 말했다. 아내, 울지 마. 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눈은 초점 없는 아이 같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진심처럼 따뜻했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훔치며 그를 노려봤다. 누가 내 아내야? 정신 차려. 그는 억울한 듯, 그러나 여전히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다들 그러잖아. 아내 맞다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또 화났어. 미안해. 붕대로 감은 머리를 살짝 숙인 채 내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마치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간절하게.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게 진짜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인지 대체 뭐가 진실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간호사가 아니라 그를 돌보고 있던 남자 간병인이었다. 아가씨, 두 경책 씨가 요즘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어요. 계속 묻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오지 않냐고요.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차갑게 굳었다.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점점 야위고 있습니다. 참 착한 분인데 이렇게 우는 모습 보니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제야 나는 달력을 바라봤다. 벌써 사흘이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 입술을 깨문 끝에 결국 짧게 대답했다. 내일 갈게요. 병원 병실 문을 열자 두 경책은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는 걸 보니 또 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곁에 섰다. 그는 눈치를 채고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내가 서 있는 걸 확인하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순간 그는 힘없이 웃으며 내 허리를 와락 안았다. 난 내가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 버린 줄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다. 꾹 참고 있었던 외로움이 그 한마디에 다 묻어났다. 나는 그 품 안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차갑게 밀어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직도 심장이 그의 체온에 반응하고 있다는 게 두려웠다. 나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나? 하지만 바로 뒤따른 생각은 더 차가웠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예전처럼 숨막히는 집착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는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떠나지 마. 나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줘. 눈동자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예전의 질투와 광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나만 붙잡고 싶은 두려움과 간절함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굳게 닫아둔 문이 서서히 삐걱이며 열리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나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그릇. 예전 같았으면 두 경책이 절대 먹게 두지 않았을 음식이었다. 살찐다. 건강에 안 좋다라며 내 입에서 빼앗곤 했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직접 사서 들고 가고 있다니. 병실 문을 열자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아내, 그거 뭐야? 나는 괜히 무심한 척 종이봉투를 내려놓았다. 만두. 내가 요즘 밥 잘 안 먹는다길래 사왔어. 말끝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들더니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조심스럽게 만두를 집어 올렸다. 그리고 뜻밖에도 내 입 앞에 가져다 댔다. 먼저 먹어. 맛있나 봐야 나도 먹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분명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예전의 두 경책은 절대 이런 식으로 다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빼앗아 버리거나 못 먹게 감시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빛은 오직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한 입 빼어 물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아. 안 뜨거워.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맛있네.
너도 먹어. 그는 마치 허락을 받은 듯 기뻐하며 만두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서툴고 그래서 더 진심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일어나려 하자 그는 서둘러 나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안에는 알록달록한 사탕과 잘 익은 귤이 몇 개 들어있었다. 이거 내 거야.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예전에 그가 내게 사탕을 건네는 모습이라니. 예전에는 이런 건 유치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달콤한 건 기분 좋아지잖아. 내가 웃으면 나도 좋아. 나는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전에 그 두 경책이 맞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설 전날 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몸을 눕혔다. 창밖에서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가 겨울밤을 흔들고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이 창문 사이로 번쩍이며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깊은 잠에 빠져든 순간 꿈은 시작되었다. 두 경책이 어두운 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떨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엔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발걸음은 제자리에 묶인 듯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서 자동차 불빛이 번쩍이더니 그의 몸이 그대로 도로 위로 쓰러졌다. 피가 흘러내리고 차가운 눈 위에 번져갔다.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그때 침가 옆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꺼내보니 낮에 두 경책이 내게 쥐어준 사탕 봉지였다. 알록달록한 포장지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다. 나는 그 봉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슴이 더욱 복잡해졌다. 왜 하필 지금 이런 꿈을 꾸는 거지? 그를 떠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내 무의식은 왜 자꾸 그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야.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죽이 터지고 있었다. 하늘 가득 피어나는 불꽃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내 눈엔 그 순간조차 잔인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사탕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입에 넣었다. 달콤함이 혀끝을 스치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정말 다시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설날 아침 나는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표는 고향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 안에서 다들 가족을 만날 설렘으로 분주했지만 내 마음은 어쩐지 허전했다. 그래, 이번엔 나 혼자 가는 거야. 그 사람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스스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지만 전날 밤꾼 악몽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 차가운 눈 위에 쓰러져 있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다. 승객 여러분, 곧 탑승이 시작됩니다. 역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티켓을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의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내린 듯했다. 결국 나는 짐을 챙겨 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두 경책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그는 마치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쓸쓸해 보였다. 나랑 집에 가자.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내 옆에 있어도 돼? 나는 대답 대신 서류에 사인을 했다. 퇴원 절차를 밟고 있는 내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분명 미친 짓이야. 또다시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놓이는 걸까?
복도 끝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내 뒤를 따라왔다. 그 발소리는 어쩐지 예전보다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내가 등을 돌릴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이건 단지 설날이라서 그래. 혼자 두기엔 불쌍해서 잠시 데려가는 것뿐이야. 절대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작게 따뜻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 이번엔 조금 다를지도 몰라. 기차에서 내리자 눈발이 흩날리는 고향역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설날만큼은 가족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로 뒤에 따라 내려온 두 경책을 본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아버지의 시선이 그에게 닿자 예상치 못한 오해가 시작됐다. 이 청년이 내가 말하던 남자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미 두 경책은 순진한 얼굴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오히려 당황했다. 아버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뭔가 마음에 드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네. 인상도 괜찮고. 설상가상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까지 달려나왔다.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더니 두 경책의 팔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드디어 데려왔구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 어서 들어와, 추울 텐데.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고.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상을 차리기 바빴다. 두 경책은 눈치를 보며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웃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날부터 이런 오해라니. 잠시 후 동네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집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두 경책을 보자마자 수군거리며 관심을 쏟았다. 어머, 사위감이네. 이제 우리 집도 걱정 없겠구먼.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두 경책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 만큼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건 분명 우연이야. 오해일 뿐이야. 그런데 왜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하고 있는 걸까? 설날 저녁, 집안은 온통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두 경책을 사위처럼 치켜 세우는 동안 나는 어쩔 줄 몰라 시선을 피했다. 얘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렇게 남자친구를 데려온 건 처음이야. 어머니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두 경책은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불쑥 손을 내밀어 내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억을 잃었다면서 어떻게 아직도 내 취향을 아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흐뭇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다. 밤이 깊어가자 방이 모자라 결국 우리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이불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어차피 부부나 다름없는데 뭘.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엄마. 무슨 그런.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정해진 듯 흘러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 두 경책은 쑥스럽게 웃으며 이불 끝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바닥에서 잘게. 그의 태도가 예상과 달라 순간 멍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내 곁에 눕겠다고 고집했을 텐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누웠지만 귓가에 그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렇게 평온하게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지? 눈을 감은 채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이 사람은 변한 걸까? 아니면 잠시 기억을 잃었을 뿐일까? 그 물음은 대답 없는 채로
깊은 밤을 흔들며 가슴 속에 파문을 남겼다. 밤은 깊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억지로 잠에 들려 했지만 두 경책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창밖에서 간간이 터지는 폭죽 소리조차 점점 멀어져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몸이 갑자기 당겨지는 느낌에 눈을 떴다. 두 경책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무의식 중에 나를 끌어안은 것이었다. 나는 순간 몸을 굽혔다. 따뜻한 체온이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의 손끝은 다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에 떠는 아이처럼 매달려 있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일까? 돌아보니 그의 얼굴은 고요했다. 미간이 살짝 찡그려져 있었고 마치 나를 붙잡지 않으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절박해 보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살짝 떼어내려 했지만 그 순간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지마.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때 그의 집착에 질려 떠났던 내가 지금은 그의 떨리는 손길 앞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었다. 왜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기억을 잃은 지금의 그가 진짜 모습이라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건 이 얼굴이었던 걸까? 결국 나는 억지로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그의 품에 잠시 몸을 맡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설날 저녁, 마을 전체가 들떠 있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깔깔거렸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새해의 복을 기원했다. 창문 너머로 터지는 불꽃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공기는 들뜬 열기로 가득했다. 나는 마당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두 경책이었다. 그는 아직도 환자복 같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아내, 같이 보자.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고 또 단단했다. 억지로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힘이었다. 밤하늘에 거대한 불꽃이 터졌다. 빨강, 파랑, 금빛 불꽃이 차례로 번지며 마을 위를 수놓았다. 그 순간 두 경책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와,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진심 같았다. 그는 예전처럼 모든 걸 가진 남자가 아니라 세상을 새로 배우는 사람처럼 순수했다. 불꽃놀이의 갱음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아내, 올해는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내가 잘할게. 다시는 울리지 않을게.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불꽃이 연달아 터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이 순간뿐일까? 불꽃이 꺼지고 연기만 남은 밤하늘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유난히 따뜻했다. 두 경책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버지와 함께 장작을 패고 어머니에게 심부름을 나서며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며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은 나조차 낯설었다. 예전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를 연기했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나에게는 늘 차갑고 무서운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였다. 모두에게 순수하게 다가가며 특히 나를 볼 때마다 눈이 반짝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만두국을 끓여내왔다. 두 경책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연신국을 떠먹다가 내 쪽으로 국자를 내밀었다. 더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닐까?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순간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대화 하나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이 시간이 계속되면 어떨까? 밤이 되자 그는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옆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지? 이렇게 웃는 게 마치 오랜만인 것 같아. 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떨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걸. 그의 눈동자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균열이 이미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두 경책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게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 도중 그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관자놀이를 감싸쥐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다급히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웃던 그가 점점 예전의 그림자를 되찾고 있었다. 눈빛 속에 낯익은 집착의 빛이 다시 깜박이기 시작한 것이다. 밤이 되자 그는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아내, 아니, 넌 내 거야. 맞지? 그 목소리에는 낮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예전의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방 안에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의 통제, 그의 질투, 그의 광기. 그만해. 제발, 제발 다시 그러지 마. 하지만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왜 도망쳐? 넌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해.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짧은 행복은 환상일 뿐이라는 걸. 설날의 불꽃처럼 눈부셨지만 너무 빨리 꺼져버린 것이었다. 눈물이 차오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과 나는 결국 다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두 경책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면서 나는 다시 숨막히는 나날을 견뎌야 했다. 그의 시선은 예전처럼 집요해졌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그런 날이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새로 우리 부서에 합류한 동료였고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혹시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이 그의 부드러운 한마디에 눈물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 후로 그는 종종 내 곁에 나타났다.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따뜻한 커피를 건네거나 야근할 때 남아서 함께 정리해주기도 했다. 그의 다정함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잊고 있던 일상의 온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경책은 날카로운 직감을 발휘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묻지 않았다. 다만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다른 남자랑 있었지? 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불길하게 변해 있었다. 아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넌 내 옆에만 있어야 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엔 다시 예전의 광기가 스며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동시에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면, 만약 새로운 길이 있다면,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두 경책과의 질긴 인연 속에서 새로운 사람의 등장은 마치 작은 빛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빛이 희망이 될지 또 다른 파국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늦은 밤, 집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두 경책은 창가에 앉아 담배를 진 듯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결국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 내가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거, 나 다 알아.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눈치가 빠르네. 그래,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내가 왜 날 떠났는지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경채가, 나, 무서워. 내가 예전처럼 돌아올까 봐 나를 가두고 숨막히게 만들까 봐.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 차갑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하지만 넌 알잖아. 난 널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억눌린 절망과 집착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사랑이라면 나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너는 날 잃을까 봐 두려웠지만 나는 내 옆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 짧은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덜컹거렸다. 두 경책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낮게 웃었다. 넌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날 버리려 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대화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구나. 이제는 후퇴할 수도, 거짓말로 감출 수도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두 경책은 여전히 다정하려 했었지만 그 속에서 번지는 불안과 집착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시선 하나에도 그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그는 내 손목을 잡으며 낮게 물었다. 아직도 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짧게나마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이 잊히지 않았다. 경채가, 나는 그냥 우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곧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행복, 내 행복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한테 지옥이야.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여전히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내가 바라는 자유와 그가 원하는 영원한 결박은 결코 같은 길에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은 과연 시련을 견디면 더 강해지는 걸까? 아니면 시련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마치 대답 없는 질문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창문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 사랑은 지금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어. 긴 시간 끝에 두 경책은 결국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기억을 되찾은 그는 예전처럼 집착에 사로잡힌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니, 너한테 미안해. 사랑이란 이름으로 난 널 가둬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실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채가, 사랑은 서로의 날개를 꺾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날 수 있게 하는 거야. 이제야 내가 그걸 알았다니. 늦었지만 다행이야. 그 말에 그는 눈가가 젖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어둠이 마치 서서히 걷히는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왔다. 마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두 경책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해도 될까? 나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잡았다. 예전처럼 무겁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서로의 결점을 끌어안는 사람이랑 하는 거구나. 밤이 되자 마을 하늘에 또다시 불꽃이 터졌다. 이번 불꽃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지난 상처와 오해를 딛고 드디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한 순간이었다.